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코스피가 가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비중 줄이시는 게 최근에 4,200까지 가버렸어요. 내년 명목 GDP가 4.3% 이거 좀 비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적정 코스피가 한 3,50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 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요새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죠. 반도체 수출만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제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내년 2분기, 3분기 가면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텐데 이미 그 변동성 국면에 들어섰다. 참 상황이 갑자기 만만치 않아졌던 지는 것 같아요. 네. 11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4천에서 넘어서 5천 갈 것 같은 기세였는데 요즘에 워낙 변동성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코스피가 4천 이상에서는 그냥 고평가, 과대평가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저희가? 예, 사실 두 분하고 방송한 지 참 오래됐는데 네. 그동안은 제가 뭐 주가 오릅니다. 주식 비중 늘리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삼성전자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비중 줄이시는 게 이미 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일부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 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주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뭐 주가를 코스피를 전망할 때 명목 GDP, M2 강의 통화량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일평균 수출 이런 것 가지고 전망하는데요. 네. 예, 제가 보는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코스피가 가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림에 명목 GDP 가지고 제가 적정 코스피를 장기적으로 추정하거든요. 네, 네. 예, 작년 말 같은 경우는 24%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3,200까지는 최소한 갑니다. 그 얘기하셨죠. 예, 주식 비중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4,200까지 가버렸어요. 내년 명목 GDP가 4.3% 이거 좀 비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높은 거 아닐까 예. 있습니다. 네. 실질 1.9% 나머지 GDP 디플레이트 물가 상승률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 코스피가 한 3,500 정도 나오거든요. 최근에 그 4,200까지 갔으니까 제가 보는 경제 지표에서는 상당히 가대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라는 것은 적정 수준에서 작년처럼 저평가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지금처럼 고평가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더 오르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부담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최소한 3,500포인트까지는 가야지 그 부담들을 덜어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현상들 좀 조정 국면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걸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대비를 하면 될까요? 기간 정도는? 그 기간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2, 3개월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물론 제가 보는 것 적정 수준이 3,500인데요. 네네. 뭐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4,220 이거를 정점을 해가지고 네.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네. 앞으로 2, 3개월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 함께 보면서 어떤 지표들로 이렇게 코스피가 과대평가 영역에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목 GDP 대비 이거를 지표로 상대 비교를 해주셨고 예. 또 다른 저희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M2에 비해서도 가대평가 영역이 들어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월별로 보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7이나 되거든요. 코스피가 이렇게 상관계수가 높은 경제 변수는 일평균 수출 금액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0.87이면은 통계성으로 봤을 때 그냥 같이 간다라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방향이 같다. 이것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네. 2021년 4월에 이때 40% 정도 가대평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제가 뭐 이런 지표 보고 3,300 갔을 때 2,200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지난 10월에 29억 8천만 달러입니다. 예, 그런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가 지난 10월 33% 정도 일평균 수출 금액만 보면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예, 문제는 11월인데요. 예, 11월과 10일까지 수출입 동기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예, 전년 동기 대비 6.4%. 예, 그렇게 되면은 한 25억 5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예, 10월에 29억 8천만 달러인데요. 11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10월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0월 말보다 지금이 더 과대평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지금 뭐 떨어졌습니다만 만약 4천을 유지한다면은 4,100을 유지한다면은 50% 이상 제가 이걸 2005년부터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또 금요일 날 21일이죠. 네. 또 20일까지 관세청에서 수출입 통계를 발표를 해요. 네. 뭐 그거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수출 금액은 11월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예, 그래서 이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저는 코스피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그 4,200에서 이제 2,900, 3,900대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도 그렇지만 이제 매크로 변수들을 봤을 때도 국내 증시에 그렇게 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셧다운 종료로 밀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이번 주만 해도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고 하던데 미국에서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참 미국이란 나라 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인데요. 그렇게 셧다운되고 이렇게 중요한 물가 고용 데이터가 발표 안 된다는 거는 네. 우리 수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미국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깜깜이죠. 8월까지 물가하고 고용이 발표됐고 네. 이제 9월께 고용이 이번에 발표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8월까지 고용 동향을 보면은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서 8월까지 보면은 월 평균 고용이 2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 이전 2년 보면은 19만 2천 명이었는데요. 네. 예, 그런데 9월 거는 한 시장 컨센서스가 한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 나와도 양호한데요. 예,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예, 고용 증가세도 많이 둔화되고 아마 10월 이후로 통계는 감소했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이 그 중요시 보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죠. 이것도 그 8월까지 발표가 됐고 아니 9월께 발표가 안 됐거든요. 사실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미국 가격 소비를 얼마나 했는가 이런 데이터도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저 물가 상승률은 3% 안팎.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 2%뭐 평균 물가제라고 그러는데 2%는 넘어서고 있는데 뭐 고용 증가세는 많이 둔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연준 위원들 의견이 지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기 저렇게 약간 저 엇갈리고 있고 지표들도 지금 발표 안 되니까 약간 깜깜이 장세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연준 그렇죠. 입장에서도. 예, 지난 10월 FMC에서도 뭐 어떤 분은 0.5%포인트 예, 비컷해야 된다. 예, 그런데 한 분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 예,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그래서 12월 또 FMC가 열리는데 예, 거기서도 지금 의견이 많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네. 이 데이터들이 없으니까요. 물가 데이터, 최근 고용 데이터가 있으면은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거든요. 근데 최근 물가도 모르지 고용도 모르지. 예,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이 정책 결정할 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연준 위원들이 각각 연설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동결해야 된다. 금리 내려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해야 된다. 예,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 주가가 더 조정을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에요. 예. 어떤 좀 근거에서 저희가 인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 추정한 적정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테일러 준칙이라고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다음에 물가가 목표 상승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것 가지고 주로 평가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목표치 이하에 있어요. 2%인데 3% 정도 되죠. 예, 그런데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소위 아웃갭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그만큼 생각보다 별로 안 좋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예, 특히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연준 의원들이 물가를 강조할 텐데요. 근데 전반적인 이런 경제 상황 보면은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올해만큼 미국 경기 침체 이야기 안 나왔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내년에는 저희가 진짜 침체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한 표로 하나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예, 미국 경제가 3A에서 성장했다. 이거는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분석한 겁니다. 예, 3A라는 건 뭐냐면은 우선 AI 투자죠. 네. AI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미국 GDP에서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4%로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뭐 거의 2% 안팎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AI 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경제도 성장하고 앞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기업 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예, 그래서 에스프라이스 특히 주가가 엄청 올라 버렸죠.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에플런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올해 그 소비 동향 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비 4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AI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경제 성장이 한 2%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AI에 관련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계 금융 부가 안 들어가지고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삐걱거려도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년에는 저 셋 중에 어떤 하나는 취약성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미 그 투자에 대해서 많은 거 문제점이 대시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그 순환 투자 같은 거 말씀이시죠? 순환 투자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네. 오픈 AI한테 1,000억 달러를 투자해주고 또 오픈 AI는 엔비디아한테 네. 또 사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마이클 버리가 주장한 거는 감가상각을 네. 요새 그 기계가 빨리 상각되다 보니까 빨리 상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6년짜리를 과거하고 달리 제품 수명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3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6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을 좀 덜 털다 보니까 과대 계상한다. 과대 계상하고 있다. 예, 그리고 미국 일부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기가 힘드니까요. 주로 사모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서서히 계속 논쟁이 있고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미국 주가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우리 주가가 명목 GDP M2 뭐 이런 거에 가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 정도가 더 심해요. 제가 S&P 500 적정 수준 명목 GDP로 구해보면 5,200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6,800, 6,800이니까요. 가까이 왔었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거 3분기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3,800억 달러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버핏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목 GDP에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없냐. 그 역사상 최고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통화량이 늘어났지 않느냐. 네, 그거 M2 같은 거는 미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요. 예, 늘어나고는 있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M2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00년 IT 거품보다 올 3분기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AI 거품 투자도 있고 주식도
저는 상당히 거품 영역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고리가 깨지면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 그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그 미국 조정도 심하게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S&P 500이 뭐 한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6천 정도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좀 더 비관적으로 보면은 네. 한 5,700 뭐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 12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환호하면서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일을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예.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일부 반등은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정고점을 넘어가지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보다는 이제 미국 경기, 네. 기업 이익에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금리 인하와 관련된 지금 뭐 논쟁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조금은 이제 잦아들긴 했는데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미국 증시 10월 말 이후부터 문제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균열들이 예, 단기 금리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식의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는 뭐 이제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이게 얼마든지 다시 한번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이 증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저희가 노출이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그 SOFR이라고 그 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세계에서 제일 안정적인 금리인데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네, 뭐 단기간에 하루짜리 빌리는 금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금리를 제가 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뭐 지금 4% 안팎에서 큰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데요. 예, 그런데 일부적 뭐 금융회사들이 돈이 부족하면은 네. 아마 거기서 문제도 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최근에 달러가 더 강세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매일 그 지켜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금리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환율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최근 국내장에서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원달러 환율도 상승이었다. 이게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1,400원, 60원, 1,460, 70원대 이 환율을 뉴 노멀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으면 환율 많이 떨어져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환율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죠. 근데 저는 코스피는 가대평가됐고 우리 저 원달러 환율 가소평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환율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오르고 코스피는 조정을 보일 것이다. 우선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가요. 달러 인덱스, 엔달러, 이안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있는 수치는 뭐냐면은 1개월 후에 달러 인덱스가 우리 원달러율 변동을 49%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스스로가 한 46% 설명하고요. 어떤 경제 변수라는 게 상당히 단기간으로는 한 방향으로 변화하거든요. 환율이 이달에 오르면 뭐 주가도 이달에 오르면 다음 달에도 오를 확률이 높은 것처럼 그런 식인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가장 중요해요. 뭐 당연하죠.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당 원화로 그렇죠. 표시되니까 네.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 상승하고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저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죠. 특히 중국이 많이 줄이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IMF가 전망하기를 2030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시간이 가면 하락할 것이다. 그럼 어디 나라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그럼 올라오는 것일까요? 중국이나 유럽 이런 겁니까? 미 국채 보유가요? 예. 일본이 올라가고 있죠. 아. 일본하고 영국이 올라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 국채 보유 비중이 2012년에 거의 22%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저 9월 통계가 발표됐는데 비중이 7.6%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엄청 팔았네요. 중국이 많이 팔고 있죠. 대신 그걸 중국이 그 금을 사고 있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예요. 엔화가 155엔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다카이치 수상이 등장하면서 뭐 아베노믹스 신봉한다. 예, 시장 기대가 그렇게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 물가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일본 임금 상승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네. 일본은 시간의 문제에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엔 강세, 그다음에 중국 위안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한미 금리 차, 우리는 그 2.5%에서 기준금리 당분간 동결할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 축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수적자 올해 한 1,100억 달러 정도로 역사상 최고치 기록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상수적자가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다 나갑니다만 이러한 요인을 고려했을 때요.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그 돈 가치가 한 12% 정도 저평가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다시 1,200원대를 볼 수가 있다는 적정 환율은 1,200원대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네. 200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 거의 25% 정도 저평가됐었어요. 예, 이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9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가면서 1,03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그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 전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런데 환율은 일단 지금 뭐 1,470원 근처에 있는데요. 거의 고점 무렵이 아닌가. 시간이 가면은 환율은 거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알고 있던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은 증시는 상승하고 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증시는 하락한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던 공식과 같은 건데 그 공식대로 하면은 우리 코스피도 생각보다 조정이 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은 덜 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미 지나치게 가대평가 앞에 됐으니까 제자리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경제 변수가 전부 제자리에 가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가대평가, 가소평가됐지만은 아까 명목 GDP에 비해서 장기적으로는 코스피가 거기를 따라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환율도 장기적으로는 이 경제 변수를 반영하면서 제자리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대평가된 코스피는 조정을 보이면서 제자리 가고, 그다음에 원화가치는 저평가된 게 제자리 가는 과정에서 원화가치 오르고 환율은 거 떨어질 것이다. 서로 간에 벌어졌던 게 일종의 키 괴리가- 맞추기를 한다. 그렇죠. 축소되는 과정이 괴리가 축소된다. 둘 다 제자리 가는 과정이 전개될 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개인, 연기금, 기관까지 이렇게 해외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게 더 확대되면 달러원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 경상수지 흑자 난 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쇄가 되고 있다는 말씀. 경상수지로 1,100억 달러 올해 들어오는데요. 1,100억 달러가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나가고 있어요. 그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국한테 연간 한 200억 달러 투자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좀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하면은 그 금액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하고 미국하고 협의할 수 있다. 미국도 협의에 응하기로 그런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뭐 미국에 투자한 거 거기에 투자하려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는 더 줄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만큼 그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의 그 미국 주식 투자가 환율의 구조적인 상승 고착화 이거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준다.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 나가면 문제가 되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즘 보면은 기업 외화 예수금 보면은 기업들도 돈 벌어온 거 환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될까요? 예, 뭐 달러 요새 강세 그러니까 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화예금 보면은 예, 뭐 개인 비중은 한 15%고 기업 네. 비중이 85% 정도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AI 버블 논란이 앞으로 증시 하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소장님? 지금 증시를 흔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AI 버블론인데 여기에 좀 동의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뭐 아까 저 S&P 500이 네. 적정 수준이 5,200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AI 때문에 그러죠. AI 관련 주식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 10% 내외 고점 대비 10% 내외 조정.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가 지수가 거품이 발생하는 거는 네. 주로 AI 관련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주가 양극화죠. 그렇죠. 미국도 가는 주식들만 계속 갔던 저희 K자 뭐 형태라고 했는데 그렇죠. K자형 소비고 K자형 주식시장이죠. 예, 그래서 모든 게 양극화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양극화의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거품이 발생했다고 반드시 지금 당장 꺼지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한 번은 더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내년 그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한 기준금리를 저는 3% 초반까지 3% 안팎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유동성 장세가 한 번 더 남아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리스크 비중을 관리를 줄여야 된다. 예, 그럼 미국은 이제 AI 쪽들이 뭐 거품이란 이야기들은 많이 요즘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AI 쪽들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메모리 가격들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예. 한국 반도체는 다르지 않을까? 이 거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들은 어떻게 보세요? 국내 대표 업종인 반도체? 뭐 AI 하면 반도체 수요는 늘 수밖에 없죠. 네. 네. 전 세계로 AI 혁명 뭐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제가 오늘은 그런 그래프를 안 가져왔습니다. 계속 전에 그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를 네. 전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예, 그때 말씀드린 건 반도체 수출 증가한다,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계절성이 있어요. 9월이 높고요. 10월에는 9월보다도 금액이 한 1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추세가 있다는 거. 11월에는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10일까지 보니까 한 17.7% 증가했더라고요. 20일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2월에 약간 증가했다가 1, 4분기에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모양은 거기에 따라 같이 변동하거든요. 삼성전자 주가하고 반도체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84 정도 됩니다. 네네. 물론 요새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반도체 수출만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물론 제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네네네. 또 내년 2분기, 3분기 가면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그 상승을 할 텐데 예,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예, 구간이 변동성 있다. 이미 그 변동성 국면에 들어섰다. 삼성전자 주가가 11만 원이 잠깐 넘었었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9만 6천 원인가요? 네, 하여튼 10만 전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 예,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예, 제가 뭐 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반도체 전문가들 모시고 네. 강의도 부탁드리고 예, 저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다 낙관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메모리 가격 그 올라가는 것만 봐도 지금 예. 그
이익 전망치를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 확대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예, 거죠. 단기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제가 만나는 그 투자자들도 네, 뭐 애널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들도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년은 가는 이 사이클이다. 그런데 네. 예,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예,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AI 수요가 미국에서 거품이 붕괴되면은 반도체 수요도 그만큼 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저 심리를 많이 저 공부하고 있는데 네네. 예, 대표적으로 예, 주식시장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실패를 한 경우죠. 맞습니다. 아이작 뉴턴, 마크 트웨인, 그다음에 LTCM. 아이작 뉴턴이 남의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요 그렇죠. 올랐다고 팔았거든요. 근데 계속 오르니까 뒤따라 삽니다. 그때 뭐 손실 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손실을 엄청 봤죠. 예, 그리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일시적이야. 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물렸으니까 심리적으로. 그 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큰 손실을 봤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마크 트웨인 정말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그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떤 일정한 앞으로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거든요. 네. 예, 특히 은광에 나중에 그 집중 투자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한 산업에 신뢰를 너무 그 많이 갖고 예, 집중 투자도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다들 AI 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현재의 상황과. 예. 그래서 반도체가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냥 좋은 사이클이다. 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LTCM이라고 2008년에 이거 파산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굉장히 그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처음에 수익을 내니까 레버리지를 뭐 서너 배 굉장히 많이 일으켜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 미 국채 수익률 급등하면서 예, 여기도 파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한쪽에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 AI에 대해서. 너무 낙관에 저희가 도취해 있으면 안 된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네요. 예. 너무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주식 투자는 지금 현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내장에서 주식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교수님? 예, 뭐 워낙 강세되면 제가 뭐 외국인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왜 우리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파냐? 지금 10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까지 보니까 10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10월까지 우리 코스피가 70% 이상 올랐거든요. MSCI 세계 지수는 20%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우리 코스피 70% 오르고 나머지는 20% 올랐으니까 우리 비중이 확 올라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줄여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에 관계없이 팔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예상대로 뭐 코스피가 그렇게 조정을 보인다면은 예, 다시 그 사겠죠. 예. 지금은 이제 외국인의 이 11월 10조 원대 순매도는 살짝 뭐 거의 뭐 일단락 되는 단계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접근을 해도 될까요?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보여야지. 얼마나 더 팔아야 될까요, 예, 외국인들이? 비중이.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는 걸 기회로 좀 삼는다면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담아보면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좀 안정적인 뭐 배당이 높은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 서비스나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주 일부 지주사들.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채권이요. 예,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제 채권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 하면 앞으로 그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조언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금값이 또 오르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금 흐름은 어떨까요? 예, 제가 금은 늘 10% 정도는 보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금은 장기적으로 더 오를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금값을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 미 10년 국채 수익률, 미 소비자 물가 이런 거 평가하면요. 금값도 30% 정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아, 지금의 이 4,000달러 넘는 금값이요? 예, 예.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먼저 조정을 보였고 금값 조정 보였고 지금 주가지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금이나 주가나 더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값이 먼저 오르냐 주가가 먼저 오르냐 저는 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자산군들의 조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되게 느끼면서 희한한 현상이 주식 조정받고 코인 조정받고 금 조정받고 채권도 조정받고 있어요. 그럼 그 돈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좀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뭐 단기 국채라고 보고 있어. 그 아, 버크셔 해서웨이가 3,800억 달러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데 네.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예금 금리가 2.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3%까지 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일부 자금들은 또 은행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물론 최근에 보니까 고객예탁금도 뭐 86조 안팎,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106조 안팎, 많은 돈이 주식시장에 남아있기는 남아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오히려 과거 평균보다 고객예탁금이나 주식형 펀드가 비중이 더 낮습니다. 아, 그러네요. 절대적인 밑에 분모가 예, 커졌으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려면 더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죠. 코스피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저희가 뭐 예탁금 80조 원 넘었다고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고 최소한 100조 이상은 들어와야지 저희가 그걸 돈 많아서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예,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05년 이후로 고객예탁금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였어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고객예탁금 주식형 펀드 늘었어도 7.2%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과거 평균보다 낮습니다. 네. 예, 그만큼 코스피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